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의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이제는 한풀 꺾이긴 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도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열풍이 정말 대단했죠. 그 열기를 반영해서일까요? 세계적인 음악 소식지 빌보드가 이번호의 커버 스토리로 겨울왕국에서 엘사의 목소리와 노래를 맡았던 뮤지컬 여배우 이디나 멘젤을 다뤘습니다. 이디나 멘젤은 원래 렌트나 위키드 같은 뮤지컬에서 활동했던 브로드웨이 스타입니다. 근데 기사를 읽다가 참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요. 이디나 멘젤이 사실은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기 훨씬 전부터 1990년대부터 이미 팝 시장의 문을 두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번 빌보드 기사에선 그 판매 수치가 공개돼서 아주 재밌습니다. 지금에야 레디꼬로 미국에서만 180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했지만 그때는 판매고가 너무 낮아서 레이블에서 방출되기까지 했는데요. 1998년에 발표한 앨범 Still I Can Be Still은 1만 8천 장을 판매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녀는 브로드웨이 스타는 팝스타가 될 수 없다. 이 편견과 싸우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했고요. 수도 없이 계약했고 수도 없이 방출됐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꿈을 이룬 거죠. 지금 이디나 멘젤의 뮤지컬 무대엔 어린 소녀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비명소리가 들리고 휘파람이 난무하는데 기자가 말하기론 브로드웨이보다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 더 어울리는 풍경이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심지어 락스타와 비교하기까지 했는데요. 2만 장도 팔지 못해서 레이블에서 방출당하던 사람이 이젠 빌보드의 표지를 장식하는 대스타가 됐으니까 세상은 정말 어떻게 변할지 한치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1만 8천 장을 팔았던 1998년의 앨범 타이틀곡 리뉴엣이 어떤 곡이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Still be a slob, but things get ordinary. Will I piss you off? Cause I don't cook, I throw my clothes on the floor and I mix the darks and whites. Oh baby, your kisses are pure and the sex lasts for hours. You want me more the less I shower. I'm a cipher so rise in your old tighter bodies. You love me anyway, you love me anyway. I thank God for seeing the light, and I'm going out with some lawyer type. Cause you're a poet, a renaissance man, a little boy with really strong hands. So many things going through my mind. Sometimes it gets scary, but when you're by my side, the world may be chaotic and the skies may explode, but we'll be okay, baby. This much I know. And the minuet between the heart and the breath is my lullaby. And the minuet between the heart and the breath's gonna rock me every time. And the minuet between the heart and the breath will save my life as I lay up on your chest, baby. I'm satisfied. I like to have babies with you, I like to have maybe two. Join a carpool and sing the kids to bed. They can have your coloring and mine. Movie rental addiction. They can be antisocial just like us. They can choose their very own religion. They can climb in a bed in the middle of the night and sleep in your arms as they're hypnotized. So many things going through my mind. Sometimes it gets scary, but when you're by my side, the world may be chaotic and the skies may explode, but we'll be okay, baby. This much I know. And the minuet between the heart and the back is my lullaby. And the minuet between the heart and the back's gonna rock me every time. And the minuet between the heart and the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듣고 계십니다. 멜로디 경제가 시작을 했었죠. 롯데홈쇼핑 비리 소식에 업계가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갑을 논쟁 조금 잦아드는가 했는데 다시 이렇게 홈쇼핑 업계에서 갑을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또 긴장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 중소기업들 항상 이 의뢰 입장에서 갑인 홈쇼핑에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홈쇼핑 채널이 있습니다. 홈앤쇼핑인데요. 여기 전순구 대외협력실장님 전화로 연결해서 이런저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순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대기업 홈쇼핑 슈퍼갑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네네. 예, 이게 뭐 뿌리 깊은 관행이었던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어땠던 건가요? 글쎄요. 지금 최근에 그 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참 곤혹스럽습니다만은 사실 홈쇼핑은 1시간 단위로 판매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방송을 하거나 못한다는 그 자체가 협력사 입장에서는 경영상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유통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방송을 잡기 위해서 아주 무리한 노력을 하는 경우에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태가 생기고 또 협력사와 커뮤니케이션하는 대상이 그 MD라고 하는 그 직군에 MD 직군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MD 직군이 해서는 안 될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좀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MD라는 분들이 제품을 어떤 걸 팔 것인지를 결정해서 이걸 파느냐 마느냐를 결정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죠? 결정권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선택? 최초의 입점 당시에 그 런칭 당시에 네. 협력업체와 최초의 접점에서 만나는 그런 머천다이저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업계에 오래 계시면서 보기에 이런 그 비리들 좀 직접 보시기도 하셨나요? 저는 이쪽에 와서 처음 그런 부분을 접했고요. 네. 지금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홈앤쇼핑 같은 경우는 그 태생된 지가 이제 3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사업 초기부터 나름대로의 그 임직원 윤리 강령을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그 협력업체에게는 어떠한 그 금전이나 향응도 받지 못하도록 네. 그렇게 철저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뭐 예. 그 예를 들어서 그 최초 입점 시에 업체에서 그 소개를 하기 위해서 보내는 상품 샘플 비용도 있습니다. 네. 다만 얼마가 안 되는 그런 비용이지만 그 전액 그 대금을 지급하고 있고 협력업체에는 절대 식사나 차 한 잔도 받아 마시지 않고 네. 대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러시군요. 그런 예. 불미스러운 사건은 아직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떤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도 기사로 접한 거기는 하지만 판매 수수료율도 엄청나게 높은데 여기에다가 이제 홈쇼핑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고객들이 거는 비용, 뭐 세트 제작비, 배송비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담을 안겨서 뭐 심지어는 뭐 9천만 원 팔았는데 가져간 건 1,000만 원 정도였다 뭐 이런 기사도 보기도 했어요. 네, 그 구조적으로 보면 네. 그 판매 수수료라든지 예. 그 프로모션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벤트가 필요하고 하는 부분에서 그 수반되는 비용이 있는데 그 구조적으로 홈쇼핑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이 네. 그 중소 협력업체에 전가가 되어 왔는데 예. 최근 들어서 그런 부분은 공정위에서도 그런 표준거래계약서 수정을 하고 네. 거기에 규정화 명문화해서 그 ARS 비용은 50% 이상을 못 넘게 한다든지 예. 그리고 방송 제작비는 그 협력업체가 아닌 방송사에서 전액 지급을 한다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지금 완화가 돼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근데 지금 저 실장님이 구조적으로 보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네. 홈쇼핑 업계의 구조, 이게 어떤 건지 일단 이제 납품부터 하게 되는 것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뭐 타사를 운영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저희들 같은 경우 보면 우선 중소업체에서 저희들 홈앤쇼핑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쪽 상품팀 쪽에 연락을 해서 입점 신청을 하면 네.
그 담당 MD로부터 연락이 갑니다. 예. 협력업체에. 그래서 해당 상품에 대한 그 제안서 내지는 샘플 등을 가지고 미팅 일자를 잡고 미팅을 하고 1차적으로 이제 MD가 상품 검토를 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품질 검사, QA라고 합니다. 품질 검사를 하고 네. 뭐 방송 심의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이 등에 대해서 사전 조사 이후에 예. 바로 방송으로 편성되는 게 아니라 네. 저희들 같은 경우 상품 선정 위원회라는 이런 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상품 선정 위원회는 그 MD하고 상품 전문가 그리고 그 뭐 주부 고객이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한 15명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네. 이러한 선정위원회에 상품을 선정해서 제품 설명도 하고 엄정한 평가를 받은 이후에 이제 방송 일정을 잡고 사전 영상물을 제작한 후에 이렇게 이제 판매 방송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 이제 이런 구조적인 과정에서 그 MD가 나름대로의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이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이 방송 편성을 네. 프라임 때 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저녁 시간대나 아니면 뭐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대 편성을 하기 위해서 아마 네. 그러한 부탁 내지는 조금 더 그 상품을 팔기 위해서 네. 그런 부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로비네요. 예. 그렇다고 봐야겠죠. 네. 예. 이게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이런 비리가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네, 그건 예.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중소기업을 위한 백화점이 만들어질 때 제가 또 마침 취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입점이 상당히 좀 어렵다. 그것이 이제 물건을 그때도 이제 골라야지 되는 MD들의 어떤 그 갑의 행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고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은 워낙에 뭐 제품력이 좋아도 이 판로를 뚫지 못하면은 다 무위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라도 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뭐 돈이라도 주고 로비라도 하면서 물품을 팔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제품은 아무래도 대기업 제품에 비해서 브랜드력이나 인지도가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고객들은 그에 비해서 비슷한 상품이라면 대기업 제품을 선호하게 마련이고 그래서 홈쇼핑사들이 요구하는 목표 수준의 판매를 맞추기에는 상당히 중소기업 제품들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판매가 잘 안 됐을 경우에 재고철에 대한 공식적인 부담 이런 부분들도 이제 뭐 중소기업에 전가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최대한 적정 물량을 확보해서 네. 해소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체감하는 부분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네.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서는 좀 협력 체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홈쇼핑의 황금 시간대라고 불리는 게 이제 주부들이 막 아침 TV를 켤 때랑 또 저녁 시간대라고 들었어요. 그 네네. 시간대 편성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그 뭐 제품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나요? 어떤 기준으로 편성이 되나요? 그렇죠. 지금 프라임타임 때라고 하는 부분이 아침 8시부터 11시 그리고 네. 저녁 8시부터 11시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주말에는 거의 뭐 전일 예. 프라임타임에 해당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부 고객들이 40대, 50대 주부 고객층이 많다 보니까 그 주부 고객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 편성이 주된 편성이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주부님들이 보는 시청을 하는 시간대가 당연히 아침 시간대하고 저녁 시간대로 한정이 될 테죠. 그래서 네. 그 시간대에 맞춰서 상품 편성도 고객에 맞는 상품이 편성이 되고 예를 들어서 고객층에서 주부님들이 시청을 하시는데 그 남자분들 상품을 편성한다 해서 그 상품이 잘 팔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그 편성을 하는 것이지 어떠한 뭐 로비에 의해서 네. 이 적정하지 않은 상품을 프라임 때 편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하게 되면은 중소기업에도 마이너스로 돌아가고 저희들 네. 방송사에서도 그 부분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은 잘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고객과 상품 위주로 편성을 한다라는 그런 네네, 말씀이신데요. 네. 근데 그 판매 수수료 같은 경우에 이제 백화점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조사가 나온 걸 봤어요. 판매 수수료율이요.
예, 현실적으로 유통업계에서 저희들도 방송입니다만 유통업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리고 백화점 판매 수율은 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 중소기업 판로 지원이라는 그런 공익적 목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태생이 된 그런 사업자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타 홈쇼핑이나 그 일반 유통업체보다는 상당 부분 낮은 수수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되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네,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로 봤을 때 그 네. 프로테지는 뭐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네. 타사 경쟁사 대비해서 적게는 1%에서 네. 많게는 5%포인트까지 낮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1%포인트라는 부분이 만에 하나 1조 취급액 목표로 해서 매출액을 달성했다 하면 거기에서 1%라는 부분은 100억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100억이라는 부분을 1%를 절감을 해줄 수 있다는 부분은 중소기업한테 그만큼 혜택이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작게는 1%에서 5% 할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큰 네.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홈쇼핑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소 납품업체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중소기업들하고 이 수익 분배하는 구조는 그런 판매 수수료 외에는 다른 것들은 전혀 없나요? 그렇죠. 협력업체하고는 그 판매 수수료로 이제 쉐어를 하고 있고요. 네. 실적으로 저희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네. 중소기업 제품 수수료 자체를 우리가 이제 업계보다 좀 낮게 설정한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에서 5%포인트 낮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같은 경우 조금 더 중소기업에게 실적인 혜택을 주자라는 차원에서 네. 목표 대비 1년 연간으로 계산해서 목표 대비 초과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협력사에게 네. 10%에서 20%포인트까지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네. 그런 성과 공유제를 이번에 마련해서 예.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중소기업 업체 36개 업체에 11억 원을 현금으로 이번 2월 달에 환원을 한 그런 사례도 있는데 네. 지금 타사 대비는 상당 부분 낮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기업들은 계속 얘기가 나와요. 정말 끊이지 않고 얘기가 나오다가 이번에 정말 큰 건이 잡힌 것 같은데 네. 대기업 홈쇼핑들은 그러면 좀 어떤 부분들을 고쳐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글쎄요. 저희들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이라는 이런 태생 목표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홈쇼핑 업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절반 이상이 중소기업 제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중소기업 그 제품이 많이 편성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화두로 제시되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네. 그런 사회적 과제를 좀 앞장서서 좀 실행을 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고 네. 그리고 그것이 홈쇼핑 발전에 더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예. 길이라 하는 그 부분을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 상생 차원에서 함께 예. 발맞춰 가는 것이 대기업 홈쇼핑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같이 네. 상생하는 부분이 발전적일 알겠습니다. 것이다 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홈앤쇼핑의 전순구 대외협력실장이었습니다. 찬란한 4월의 봄은 무엇을 타고 올까요? 봄은 쉐보레를 타고 오죠.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봄 타지 말고 쉐보레 타세요. Chevrolet, find new roads. 홈페이지 참조 4월 30일까지. 생생경제 3부는 여기까지입니다. 4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정보 그리고 또 취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정보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이나 의견 있으시면 문자 메시지나 앱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주 주영이 엄마 배우 윤유선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님들 말씀이 자식들 입에 밥숟가락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고 하셨죠? 저도 엄마라서 그런지 그 말씀이 정말 마음에 콱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부모님의 부재 때문에 또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봄 햇살 같은 미소를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 통화에 2,000원씩 기부할 수 있는 번호 060-700-0770. 이 전화 한 통화로 여러분은 모두 부모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060-700-0770. 지금 걸어주세요. 이 행사는 YTN 라디오 개국 6주년과 신사옥 이전 기념으로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교육도시 서울 홍보대사 박상원입니다. 학생은 행복하고 스승은 존경받는 곳. 교육 소통이 원활하고 학교가 아름다운 곳.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도시 서울.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 고민과 생각을 이해하고 학교의 담장을 낮춰 학교 안팎에서 마음껏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행복교육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 간추린 경제 뉴스예요.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악성코드 유포는 주말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작년 한 해 동안 탐지된 악성코드 은닉 사이트를 분석한 대규모 악성코드 유포 동향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대규모 악성코드 공격의 70%가 주말인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일요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사는 일반 이용자는 인터넷 브라우저, 자바 프로그램 등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하고 서버 관리자는 홈페이지의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주말 인터넷 사용하실 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필통, 책가방, 샤프, 지우개 등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용품에서 건강에 치명적인 유해 성분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푸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존치보다 최대 314배 추가 검출되는 등 푸탈레이트계 가소제 또는 중금속이 과다 검출된 학용품, 어린이용품 27개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습니다. 푸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다량 노출될 경우 간과 신장 등 인체기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산 선진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저출산의 해법 유럽에서 배운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일과 가정 균형 및 탄력 근무제 확대, 정부 지출의 효율성 제고,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수용성 제고, 인센티브와 법적 의무의 병행, 결혼,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된 지원 및 제도 일원화 등 5가지를 들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정 기준 내에서 종업원이 자율적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 근무제 비율은 출산 선진국의 경우 평균 42.4%나 되지만 한국은 6.4%에 그쳤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간추린 경제 뉴스였어요.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알짜 부동산 정보 시간인데요. 간단한 주거시설을 갖춘 사무실, 오피스텔이 한때 큰 인기였습니다. 투자자들도 많이 몰렸는데 최근에는 오피스텔의 비극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수익률이 하락세라고 합니다. 이유는 뭔지 그리고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를 세종코리아 김학권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피스텔 한때는 정말 투자해볼까? 많이들 몰렸었거든요. 예. 지금 어느 정도나 있나요? 일단 물량이. 오피스텔 역사 한번 조금 살펴볼까요? 예. 우리나라 최초 오피스텔이 1984년. 84년. 그렇죠. 마포 기빈로의 고려 아카데미 텔이라고 있습니다. 아, 네. 한 30년 정도 됐는데요. 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게 현재 전국의 오피스텔 수가 2003 12월 말 기준으로 44만 1,556호니까 예. 굉장히 많죠. 이 중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가 39만 7천호를 한 90%를 차지하고요. 네. 오피스텔의 지역별 수를 보면은 서울 등 수도권이 전체 한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주로 강남권에 있는 업무지역에 있는 강남권하고 네. 그다음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거 대체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가 등 같은 경우는 임대 수익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네. 참고로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좀 제한돼 있어요. 예를 들면 상업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 중공업지역. 특히 일반 주거 3종 지역은 3,000제곱미터 이하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네. 아무 지역이나 오피스텔을 지을 수 없는 게 좀 한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그러면 가장 인기 있던 시절에는 얼마나 수익률이 됐나요? 여기 이제 오피스텔의 그 변천사를 보면 네. 이게 오피스텔이 규제했다가 풀어졌다가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이제 규제 대상이 크기하고 그다음 네. 바닥 난방을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됐는데 아, 네. 그렇죠. 그래서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여기 이제 원돌 난방하고 주방 시설을 허용을 했거든요. 네. 이때는 굉장히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평수도 커지고 굉장히 주거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2014년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연 5.34%로 8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오피스텔의 최고 수익률을 기록할 때가 2006년에 6.5%가 최고였는데 사실 오피스텔은 그 수익형 상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출을 사실 50%를 끼고요. 그다음에 네. 그래서 상품마다 또 금리 상황에 따라서 또 지역별, 평행별에 따라 수익률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최근에 뭐 6, 7% 이상 나오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강남권 같은 데는 4%대도 나오는 그 네.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강남권이나 이런 데는 4% 정도까지도 떨어졌다고 하셨는데 예. 수익률이 이렇게 떨어진 거는 왜 그렇죠? 우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단기간에 너무 공급을 많이 했잖아요. 한동안은 이제 주택시장이 굉장히 침체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이 틈새 상품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건설업체들이 그 집중적으로 공급을 했거든요. 네. 2010년부터 작년 말까지 4년간 무려 12만 호를 공급을 했거든요. 네. 그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 많고 네. 그다음에 이제 소형 주택하고 또 도시형 생활 주택이 굉장히 공급들이 많았어요. 이게 이제 경쟁 상품인데 그렇겠네요. 주거 환경으로 본다고는 오피스텔이 결코 좋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네. 또 금융권의 금리 하락이 돼가지고 그 임대가율 특히 그 월세 수익률이 상당히 낮아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땅 덩달아서 오피스텔 수익률 낮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언급했지만 땅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강남권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뭐 3.3제곱미터당 1,700만 원씩 올라가기 때문에 네. 수익률이 상당히 낮아지는 이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예. 좀 뭐 소액 투자라고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오피스텔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꽤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지금 뭐 수익형 상품으로 아주 대표적인 상품인데요. 일단 네. 금액이 굉장히 적잖아요. 네. 많게는 뭐 1억부터 조금 더 나가는 2억 정도 투자해서 거기다 50% 정도 대출을 받으니까 네. 소액으로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고 네. 또 일부 지역들은 뭐 수익도 상당히 나옵니다. 아까 제가 수익률이 뭐 천차만별이라고 했습니다만 네. 많이 나온 데는 7% 8%도 나온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베이비부머 세대라든지 은퇴한 사람들은 그 적은 자본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아직도 인기는 여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가격이 좀 떨어져서 이제 사볼까라고 하시는 예.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 투자하거나 또 구입하거나 이렇게 할 때 좀 준비해야 될 점은 뭘까요? 우선 오피스텔 사업자가 상당히 고민이 많아졌어요. 정부 임대차 사업 시장 선진화법에 따라 가지고 임대소득 과세 확대 방침에 따라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요. 우선 그렇다 하더라도 절세 방안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네. 또 여러 실의 오피스텔을 이제 보유한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좀 세금을 줄일 수가 있는데 네. 예를 들면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소득세는 일단 냅니다. 소득세는 내지만 주택수 계산에서 빠지고 또 재산세는 면적별로도 감면이 되고요. 여기다가 또 종합부동산세가 전액 면제가 아닙니다. 추가로 또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 일부 감면이 되거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내면 건강보험자고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좀 비용을 좀 종합적으로 따져봐 가지고 월세가 나을지 전세가 나을지 이런 걸 좀 따져보고 전세로 전환하는 것도 세금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은 뭐 계속 그 상가나 이런 사무실 수요가 있는 곳이라든지 그렇죠. 뭐 대학가 이런 데는 늘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지금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은 뭐 수요가 그렇게 뭐 1, 2인 가구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전세가가 또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뭐 소액 자본으로 분양받을 수도 있고 또 임차로 들어가는 분들도 한꺼번에 전세금을 많이 올려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네. 많잖아요. 그래서 보증금 뭐 1,000만 원, 2,000만 원에 월세 뭐 40만 원, 50만 원 이 정도면은 충분히 한 30대, 40대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거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나든지 주차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쁜 것들이 있는데 이런 적들만 잘 좀 피한다 그러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주거 환경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네. 여건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경쟁하고 있는 그 곳들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레지던스라는 곳도 이런 거랑 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경쟁이 좀 뭐 치열한가요? 아니면 이게 또 지역별로 다르게 되나요? 이제 레지던스 상품하고 조금 이제 좀 차별화가 되면서도 최근에 이제 일부 그 지자체에서는 이걸 좀 통합시키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네. 레지던스는 장기 투숙자가 일단 들어가 사는 거고 네. 최근에는 이제 오피스텔도 전체 오피스텔의 그 분양자들의 동의를 받으면 그 서비스 레지던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장기 투숙자고 네. 일일이 이렇게 그 숙박 개념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뭐 관광객들이 많은 서울이라든지 뭐 제주도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렇게 도심에 있는 오피스텔은 그 어떤 건축법상의 저것만 갖추면 오피스텔도 레지던스, 그러니까 그 숙박시설로 그 용도가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매일 그 숙박처럼 그 방을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훨씬 좋아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부가 좀 개선을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상품들은 계약자끼리 그렇게 협의를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수익을 얻는 경우도 발생하고 합니다. 그렇군요. 잘 여쭤봤네요. 네. 그 오피스텔 시장 전망은 그러면은 뭐 어떻게 봐야지 될까요? 우선 과잉 공급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다음에 임대차 선진화 방안에 따라서 뭐 시장 재편하고 침체는 불가피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앞으로는 그래서 오피스텔의 상품 차별화, 가격 차별화, 수요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첫 번째, 지금까지 원룸 위주였잖아요. 네. 앞으로는 이제 실수요자들을 겨냥해서 투룸, 쓰리룸 등 강남과 신도시 등 입지 좋은 지역들 위주로 공급이 예정인데요. 실제로 작년 송파구 문정동하고 네. 광주 신도시에서 투룸, 쓰리룸들 공급했는데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두 번째는 입지가 좋지 않은 지역들은 이제 수익률, 거꾸로 예를 들어서 7%대를 내주는 어떤 가격대를 많이 책정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분양가가 조금 하락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바닥난방 허용 확대라든지 뭐 세제, 금융, 상품 차별화가 된다면은 실수요자가 시장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준코리아의 김학권 대표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어렵기는 한데요. 취업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취업만 됐으면 하고 바라시는 분들 많을 텐데 취업의 모든 것, 정보를 알아보는 취업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인크루트 서미영 상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더 젊어 보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취준생으로 빙의하신 것 같은. 네. 예, 취업의 모든 것을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네. 이제 큰 그림을 그렸다면 우리가 여기 내용을 좀 껴 넣어야지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할 것은 기적의 이력서와 자소서군요. 이 정말 뭐 광고 문구 같아서 제가 잘못 봤나 하고 다시 봤습니다. 예. 기적을 기대합니다. 네. 그 이력서나 자소서를 쓸 때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되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요. 네, 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네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채 시즌이 막 네. 시작됐죠? 네네네. 예.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4월에도 롯데그룹, 동부그룹, 뭐 LG U+플러스 등 이제 3월에 진행하지 못한 이제 대기업들이 채용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특이사항은 SH공사나 건설근로자 공제 등 공기업 서류 접수도 지금 한창 중입니다. 예. 근데 하지만 그 인크루드가 취업준비생 436명을 대상으로 3월 공채 체감 분위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네. 이 중에 64% 정도가 채용이 활발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네. 그 이유로는 채용 공고가 많지 않아서라는 게 이제 58% 정도 됐는데요. 많은 취준생들이 한창 상반기 공채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될 시기에 네. 공고 숫자가 적어서 그렇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지난 1월 그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자리 기상도 조사에서도요, 채용 규모가 다소 이제 줄어들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게 보통 이제 3, 4, 5월이 이제 상반기 시즌인데 대략 한 3월 정도에 3, 4, 5월 채용 물량의 40% 이상은 진행이 되어야 맞아요. 근데 네. 지금 그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군요. 그래서 취업 2수생, 3수생 등 취업 네. 준비생들은 이번 들어서 취업 경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올해 새로운 채용 제도를 발표했죠. 상시 채용으로 전환하겠다라는 발표를 네.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공채 시즌에 이 시즌만 대기하고 있던 이제 구직자들에게는 네. 이게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또 생기게 된 그런 또 한 달이었습니다. 네.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뭐 광고지 전단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네네네. 가다도 받고 신문 단지에도 있고 이런데, 눈에 안 띄면 다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력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소중히 준비한 이력서를 그렇게 비유하는 건 좀 못하긴 한데, 네. 눈에 띄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려면은 어떻게 써야지 되는지 참 고민이 많아요. 네네. 근데 이력서를 아예 안 보는 데도 있다. 이러면은 또 이력서만 잘 쓰면 되는 거 아니었어? 뭐 또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들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력서 항목을 아예 없애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요. 일부 기업에서는 이력서 항목에서 기존의 평가 그 기준으로 여겨졌던 영어나 자격증 등의 일명 스펙이라고 하는 항목을 네. 가감히 지금 없애는 사례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더 이상 스펙이 높은 인재가 조직에 기여하는 인재가 아니다. 뭐 이제 이런 판단에서부터 나오는 거고. 네. 특히 이제 올해 그 정부가 개인 정보와 기존의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한 역량 중심 이력서를 배포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더 이런 이제 분위기가 좀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스펙을 안 보면 뭘 보나요? 그러죠. 이게 이제 다들 이제 네, 막 생기는 제일 이제 궁금한. 혼란이신데요. 이력서 스펙 항목이 사라지는 대신 뭐 탈스펙이니 열린 채용이 이런 분위기 때문에 기업마다 자기소개서, 네. 자소서라고 줄여서 얘기도 하는데 비중을 좀 강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력서에 학교 어디 나오고 자격증 뭐 있고 영어 점수 얼마고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다 이 항목이 없으니까 어디에 가장 많이 걸리겠어요? 당연히 이제 자기소개서 예.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비중이 이제 많이 강화되고 있는데 올해 특이사항 중에 하나가요. 자기소개서의 항목의 변화도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보통 예전에 우리가 뭐 자유 기술을 할 때 스스로의 항목을 정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네. 인터넷으로 입사 지원을 하다 보면은 주어진 자소서 항목이 있어요. 있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장 배경, 네. 장점 단점, 지원 배경, 예. 입사 후 포기, 뭐 네. 이런 포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이제 그 항목들이었는데요. 이 항목이 기업마다 그 지원자들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어렵고 까다로운 이제 문항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패턴화된 답들이 많이 나오기 네.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기업의 자기소개서 항목이 어려워서 입사 지원을 포기한다. 이런 이제 응답들도 제가 받기도 했기 때문에. 진짜로요? 네, 예. 그만큼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최근 사례로 CJ의 자기소개서 항목에는 2020년 문화 트렌드를 예상하라. 2020년 문화 트렌드요? 시험이죠, 거의. 네. 한창 채용이 진행되던 이 시기에 포털 그 사이트에 2020이라는 숫자만 쳐도 문화 트렌드가 연관 검색으로 올라오는 그런 기현상들도 있었는데요. 부작용인데요. 네. 예. 또 항목을 간단하게 줄여서 지원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자소서 문항들도 어떤 게 생겼는데 있어요?
너를 채용해야 하는 이유, 뭐 이런 거죠. 어려워라. 네, 가장 어려우면서도 제일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케미칼도 지원 직무에 따라 다르지만 경영관리 직무의 경우 자신을 채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만 적게 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원자가 스스로 자신을 어필할 기회를 주어서 역량 있는 지원자를 채용하려 하는 이제 기업들이 있고, 특정 질문 항목을 제시해서 그 대답에 따라 지원자들의 능력을 판단하는 이제 기업들이 생겨나면서 뭐 이런 현상들이 좀 쭉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지원할 기업을 딱 정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그래야지 맞춤형 준비를 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써놓은 이력서를 카피 페이스트해서 이제 쓰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소위 이거 아까도 얘기했던 기적의 이력서와 기적의 자소서가 있나요? 합격이 되는 이력서와 자소서가 있는지 인사 담당자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인크루트가 인사 담당자 176명을 대상으로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인사 담당자의 79.5%는 복사하거나 뺏겨 쓴 자소개서를 구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 수 있나 보죠. 나는 네가 한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관련해서 시중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출하는 검색 엔진도 있습니다. 뭐 이런 도구에 이제 힘을 빌기도 하죠. 또 기업마다 자기소개서 항목별 글자 제한 수가 있거든요. 대개는 이제 1,000자 뭐 이런 제한들이 있는데 꼭 1,000자를 채우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응답을 했어요. 이걸 좀 해석을 하면요. 형식은 가능한 투괄식으로 명료하게 하되 내용 면에서는 장황하지 않게 진정성 있게 작성해라. 이런 의미로 이제 파악이 되고요. 여기서 진정성이라 하면 되게 그러면 솔직하게 쓰면 되는가 보다라고 이제 오해를 하시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진정성이라는 것은 솔직하되 약점도 긍정어로 표현할 줄 아는, 긍정적으로 발전시켜서 표현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추가로 아주 이제 단순한 이야기를 조금 덧붙이면 인터넷으로 입사 지원서를 쓰다 보면요, 칸을 채우라는 주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항목을 채우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우리가 무조건 채우셔야 돼요. 항목을 비워놓으면 그것은 0점 처리, 전산 처리를 할 때 0점 처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채우셔야 돼요. 예를 들면 토익 점수를 쓰라고 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내 점수는 한 400점밖에 안 돼. 그래서 쓰지를 않아요. 그럼 0점인 거죠. 뭐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한 건데 이거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소개드린 대로 이제 기업들이 주어진 자소서 항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주어진 자소서 항목대로 글을 쓰셔야 돼요.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싶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이 사람이 나를 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게 만들어 줘야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쓰려면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지 되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말한 거는 이력서 기술의 이제 기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합격을 부르는 기적의 이력서의 핵심은 이래요.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고를 때 좀 잘 생각해 보시면 보기에 좋고 사용 목적에 맞고 값도 합리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채용 시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를 사는 고용주에게 나를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있어서 보기에 좋고는 좀 덤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충실해야지 이게 화려하게 꾸며져 있다고 반드시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옵션인 거죠. 내용이 좋으면 보기에 좋은 것도 옵션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형식에 너무 이렇게 치중하시는 것은 제가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표를 어떻게 그려야 돼요? 뭐가 위에 올라가요, 내려가요? 사진은 오른쪽에 붙여야 돼, 왼쪽에 붙여야 돼?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질문은 덤이라는 거죠. 옵션일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사용 목적에 맞고 이게 뭘까요? 채용 분야와 자격 요구 사항에 내가 얼마나 맞는지를 설명하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죠.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를 내가 한 1,000자 정도로 채운다고 하면 사실 8알은 이 내용에 가까운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쓰지 말고. 쓸데없는 것들 집어치우고. 그리고 가격에 만족할 때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탤런트들의 가격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희망 연봉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이거 너무 고민들 하시지 마세요. 잘 모르시면 회사 내교. 근데
네. 회사 내규에 따르겠다. 네, 내규에 따르겠다. 뭐 이렇게 이제 쓰셔도 무방하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네네. 저도 항상 이게 궁금했거든요. 잘 모르시면 뭐 회사 네. 내규에 따르겠다 이렇게 쓰고 면접의 기회를 획득하는 게 낫지. 시장의 몸값을 잘 모르는데 그것보다 좀 상회하는 것들을 이렇게 적어놓으면 아, 이 사람은 기대 수준이 너무 높구나 하고 제껴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오히려 그냥 회사 내규. 네. 그래서 고민할 유일한 것은 뭐다? 네. 내가 사용 목적에 맞는 사람인가라는 네. 것이죠.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네. 다른 고민들을 다 일단 버리고 이 고민에 좀 집중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자고요. 비슷한 가격에 비슷한 물건을 파는 영업사원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끌리죠? 나 한 대 맞춰주고 나한테 최선을 다하는 영업사원의 네. 물건을 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력서 자소서 안에서도 이 기업에 관심이 그만큼 있고 맞춰주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예전에 이제 그 자소서 항목으로 표현을 하면은 뭐 입사 지원 배경, 네. 뭐 입사 지원 후 포부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네. 이 관심을 얼마나 피력하느냐가 사실은 또한 20%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거기에 맞춰서 쓰시다 보면 네. 이 자소서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주의해야 될 점. 주의해야 될 점. 마지막으로 짧게 좀. 예. 기업명은 헷갈리지 마셔야죠. 저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상반기에 네. 막 이렇게 집어넣다 보시니까 예. L모 회사에 들어갈 게 H모 회사에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예. 거 되게 많이 보거든요. 중간에 막 틀리고. 진정성 예. 의심받을 수 네. 있죠. 그리고 제출 날짜는 10까지 정확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며칠까지는데 12시인 줄 아는 거죠. 밤 12시. 네. 근데 이제 오후 서너 시일 때 좀 못 놓고 나는 그런 우는 친구들 제가 봤거든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취업에 대한 모든 것 들려주십시오. 인크루트 서미영 상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민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지금 바로 달아줘. Give me your box, 프로미아. P4R 자체 기술 리얼리티 100일 프로를 위하여. 나 강민경은 프로비야. 주 후 4월 30일이 무슨 날일까요? 네, YTN 라디오 개국 6주년 되는 날입니다. 특집 방송으로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 일명 나행쇼가 4월 30일 아침 10시에 방송이 되는데요. 지금 특집 제작진이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모금 방송이고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벌써 금요일이네요. 금요기획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더 중요해진 중앙은행의 역할 최대한 쉽고 재밌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김민경이었습니다.